선거 판세를 속속들이 분석해 주실 유시민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선거 결과 예측은 조심스러운데 말 잘못했다고 혼도 났고 결국 야당의 선거 전략이 길을 잘못 들었던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보수 야당의 실패는 불통해서 그런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 보수 야당이. 브레이크는 필요할 때 밟아야죠. 저는 이제 정치 비평을 좀 그만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측치하고 실제 투표 결과가 딱 맞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 그 결과에 담겨 있는 유권자들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잘 읽어내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도 열심히 생각하면서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나일선, 좀 깜짝 놀랄 만한 또 그런 발언들 좀 많이 쏟아주세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야단 기대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정치합시다 마지막 편에서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거의 근접하게 예측을 하셨어요. 그때 몇 퍼센트라 그러셨죠? 저 25%는 넘을 거다. 그렇게. 그때는 약간 아이 무슨 25%야 약간 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얼추 맞았어요?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예, 제가 비결이 있어요, 맞춤. 네. 그게 뭐 굿을 만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한울 박사가 그 6차례 여론조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여론조사 6차 5천 샘플 했을 때 거기 90% 좀 넘는 이제 시민들이 투표를 뭐 하겠다 그러셨고 그 중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중에서 사전투표를 28%가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0.9로 환산하니까 그게 예, 25%여서 네네. 예, 그냥 여론조사 믿고 그냥 말해본 거예요. 근데 근거 있는 추측이셨어요. 예. 그냥 지른 게 아니라. 예, 만진 거 아니라니까요. 네. 투표율이 얼마나 될 거냐도 제가 사실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네. 관심도가 대선만큼 높지는 않지만 지방선거보다는 총선에 대한 관심도가 원래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77% 대통령 선거 투표율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60.2% 투표율 중간 어디에 딱 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죠. 지금 오늘 지금 추세를 보면 한 67% 내외 가지 않을까 지금 보여요. 그 결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 이제 난 정했고 앞으로 바꿀 생각 없다. 이게 거의 95%였어요. 미래통합당 지지층 역시도 결정했고 이제 앞으로 안 바꾼다가 95%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미결정층은 20% 좀 넘는 수준밖에 안 됐고 그게 마지막 조사였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영 대결이 극대화됐구나. 그리고 투표 의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양 진영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능동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양상은 그렇게 가는 것 같죠? 네. 예. 5%에서 20%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5%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잘한다가 못한다가. 그러면 저 뒤로 열흘이 더 지났기 때문에 본 투표일인 오늘 네. 이 시점에서는 저 트렌드가 지속되었다면 저 격차가 더 벌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반대로 좁혀졌다면. 좁혀질 이유가 없죠. 그런가요? 악재가 네.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저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이제 굉장히 선거 결과 예측은 조심스러운데 말 잘못했다고 혼도 났고 네. 저 데이터를 보면 야당이 굉장히 보수 야당이 어려운 선거이고 저 조사를 할 때보다 지금 더 어려워져 있는 조건에서 이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오늘 말해봅니다. 굉장히 조심하시는데요, 이사장님? 제가 뭐 녹화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네. 조심해도 하신 말씀 다 하셨어요. 네. 어떻게 예. 분석하시는지요? 저게 우리 6차 조사에는 53대 37로 나왔어요. 53대 37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당에서 펼치고 있는 캠페인의 슬로건은 일 잘하는 대통령 일 좀 더 할 수 있게 정부의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 이 캠페인을 했고요. 야당은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정권 심판론을 계속 밀고 오다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견제론으로 바꿨어요. 네. 뭐 공룡 여당이 출연한다, 뭐 진보 진영이 싹쓸이를 한다, 뭐 200석을 한다, 개헌선이 위태롭다 이렇게 하면서 또 엎드렸거든요. 막 길바닥에 엎드리고 막 플랜카드에 살려주십시오 걸고 그렇게 전환한 게 불과 3일 전이에요. 그래서 선거 판세를 보는 야당 이제 미래통합당의 어떤 판단이 바뀌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했는데 결국은 저 데이터를 보면 53대 37이라는 조건에서 대통령한테 힘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53, 견제해야 된다는,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이 37에서 그 조건에서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선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결국 야당의 선거 전략이 길을 잘못 들었던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변수잖아요. 어떻게 보시겠죠? 그 제가 정치합시다 할 때 저 30.4%는 야당에 불리하다고 저는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야당은 지금 사실 야당 지지층은 선택지가 별로 없죠, 비례대표가. 국민의당하고 미래통합당, 뭐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이런 것 사이 선택인데 사실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반면 진보 쪽은 저 공식적인 비례전문당인 더불어시민당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긴 열린민주당하고 그다음 정의당 사이에 네. 제 주변에 고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어디를 줘야 되냐고 저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저 30.4%의 미결정 속에는 저 진보 성향의 세 개 정당 사이에 고민하는 유권자의 몫이 훨씬 클 거라고 봐서 최종적으로 투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제 비례대표 득표율은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차이가 없을 거다. 제가 그렇게 예측했고요. 지금 생각은 더불어시민당이 더 높을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열린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아마 정의당 쪽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막판에 약간 추세를 보면. 저 이사장님, 원내 일당 뭐 그 얘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측하신 분이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신 분이니까 뭐 변명, 해명도 좀 하시면서 예, 이제 말씀 새로운 얘기를 할 수는 부탁드릴게요. 없고요. 지금 아직 투표가 진행이 되고 네. 있으니까. 기왕에 했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당이 어느 당인지는 정해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래전에. 그런데 이 일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역구에서 몇 석 정도를 할 거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합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불확실하긴 한데 네. 그 의석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것만 확인하는 일이 남아있다. 이 선거 개표 결과에서. 그렇게 봐요. 근데 총 몇 석 정도 할 거다 이 얘기는 예, 제가 며칠 전에 아, 이왕 하신 것도 한번 좀 이렇게 여기서 제가 했던 얘기는 네. 국회 의석 구성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숫자가 세 개가 있어요. 네. 우선 여당이 과반을 하냐 못하냐. 그쵸. 이제 과반을 못하면 법을 하나도 못 만들죠. 이제 두 번째로 180석. 요거는 그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할 때 그것을 종결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가 60%거든요. 그래서 180석이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숫자고요. 그럼 세 번째가 200석인데 이게 개헌선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 번째 거는 논의 대상이 아니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관심이죠. 관심이고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건 확실해 보이지만 이제 혼자서 비례정당 포함해서 180석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거는. 네. 다만 지난 정기국회 때 1+4 협의체를 했던 그 세력. 지금으로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비례정당 2개, 정의당, 민생당까지 여기를 다 합쳐서 180석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을 했다가 민주당 180석이라고 이거를 비틀어가지고 막 보수 야당에서 플랜카드를 걸고 막 저를 욕하고 막 네네. 보수 야당뿐만 예. 아니라 이제 여권에서도 좀 그랬었죠. 여권에서는 여권에서는 그게 또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예. 급사과하신. 예, 급사과했습니다. 예. 괜히 트집 잡힐 말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변수가 네. 이미 의사결정은 다 됐고 네.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투표장까지 가냐 안 가냐 그 문제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집해 있는 보수를 최대한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략이었다. 예, 박형준 위원장께서 죽는 신용을 하신 거다. 예, 저는 엄살 그렇게 작전이셨다. 봐요. 이따 모시고 또 자세한 예. 얘기 나눠보도록 그러면 더 하죠. 들어오잖아요. 예, 그거 한 거죠. 자, 여기 예. 계신 분들의 예측이 과연 얼마나 맞을지 지켜보는 게 또 오늘 개표 방송을 보는 재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65% 넘길 것 같죠? 넘길 것 같죠? 네. 지금 5시,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이 4년 전 총선보다 9% 정도 높거든요. 와. 58% 끝났는데 네. 지금 66, 7 그름에서 네.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근데 뭐 지금 여러분 막말 논란으로 문제가 된 이제 통합당의 후보들 경우에 그렇게 이제 비중이 있는 인사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당의 지도부라든가 이런 분은 아니었고요. 또 그 후보들이 그 지역구의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도 아니었어요. 그 여론지표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의 막말은 총선 판세 전체에는 영향을 못 주죠. 다만 정말 근소한 표차로 선두를 다투고 있는 선거구. 네. 이런 데에 다소간의 악영향을 주어서
뭐 몇십 표, 몇백 표 차이로도 승패가 갈라질 수 있는 이런 선거구에서 이게 뒤집어지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영향이 크죠. 그게 이제 그 말 때문에 말썽이 난 그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표현상의 그런 미숙함이나 또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서 그렇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근데 김대호 후보의 경우에 이제 이른바 노인 비하 발언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보면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 본인도 억울하다 그랬지만 원래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이제 단어나 이런 것들이 단어의 조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약간 꼬이는 거죠, 이렇게 네. 언어에. 네. 근데 이제 어떤 말들은 단순한 표현상의 실수가 아니고 네. 그 사람의 철학, 세계관, 그다음에 가치, 그 사람의 의식, 네. 인생관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는 발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명진 의원은 발언은 차명진 후보의 발언은 훨씬 악성이죠. 그거는 단순히 표현이 거칠거나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그 후보의 내면에 있는 감정 상태,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미지가 훨씬 컸죠. 김대호 후보의 이야기는 표현이 좀 잘못돼서 그렇지 생각 자체는 안 그런데라고 반응하는 분도 많았어요. 네. 차명진 후보의 경우는 그게 불가능했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실언이 있었죠. 예컨대 뭐 N번방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그분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또는 그분의 세계관을 노출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 실수가 아니고 네. 가치관을 노출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의 그 평소 가치관을 보여주는 그 표현들이 더 잘 보이지 눈에 띄지는 않지만 더 깊은 내상을 통합당에 준 게 아닐까? 네. 네. 그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의 두 분의 표정입니다. 그 누구도 웃지 못하는 거를 보고 계시는데요. 뭐 엷은 미소도 없고요. 깊은 탄식도 없고요. 아마 우리 여론조사를 토대로 예상했던 것보다 경합 지역이 좀 많아서일 것 같습니다. 자, 뭐 아마 두 분 그 동시에 하셨던 말이 이번 개표 끝까지 가봐야 알겠는데 그러셨어요. 어느 분부터 좀 심정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니 뭐 개인적인 심정보다 저는 이제 더민주 더시민 합쳐서 155에서 178인가요? 그리고 미래통합 미래한국 합쳐서 107에서 130 저거 중에 네. 일단은 더민주는 최소치 155, 미래통합 미래한국은 130. 여기다 놓고 개표 방송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결과는 지금 뭐 이 출구조사의 정확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양쪽 모두가 최소한 안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예측이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막판에 무슨 180석 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을 당한 처지에 있어서 예. 저 때문에 저렇게 됐나? 어떻게 자책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자책감도 좀 들고 그러네요. 네. 예. 박형준 교수님. 자, 결과적으로 180석이 범진보 진영에서 가능할 수 있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제 통합당이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3년간 보면 그렇게 사사건건 반대하고 국회 보이콧하고 이거를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180석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봤고 그런 희망을 입에 올렸다가 우리 박형준 교수님한테 된통 당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저건 최대치기 때문에 네. 저기까지 가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봐요. 네. 네. 그 이 출구조사가요. 지난 5차례의 총선 출구조사하고 실제 이제 의석수를 비교를 해보면 2012년 딱 한 번 이제 여당이 출구조사 결과보다 실제 의석을 더 많이 얻었고요. 그렇죠. 네.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여당이 출구조사 결과보다 실제 의석을 덜 얻었어요. 5번 중에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의 더민주의 최저선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그 최대선 그것을 일단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표 방송을 보면서 이 출구조사에 어떤 쏠림이 있었나를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출구조사는 우선 26.7%나 되는 이제 사전 투표자들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보정을 했지만 그 보정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 보수가 실제보다 덜 반영됐을 수도 있고 또는 진보가 덜 반영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작은 문제지만 5시 이후 투표자도 이제 보정을 했죠. 그리고 출구조사 거절한 분들에 대한 분석도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출구조사는 개별 선거구별로 들어가면 굉장히 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사전 여론조사에서 경합지로 분류된 데들은 표본수를 많이 해서 출구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격차가 많이 여론조사에서 나는 걸로 우리가 보는 데는 표본을 적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표본이 적은 데들은 이제 오차 범위가 그만큼 넓어요.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출구조사의 이 범위, 여야 그 두 거대 정당의 의석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만 나지 않더라도 어느 쪽으로든 다행일 것 같다. 예,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다가 결과를 보고 실망하는 것보다는 네네. 되도록 기대를 적게 잡고 굉장히 예. 모두를 겸손하게 하시네요. 제가 우리 범위가 박 또 워낙 교수님한테 넓어서 한번 그런 말이죠. 혼나가지고요. 네. 네. 아니 내 예측대로 돼가는데 뭘 그래요. 나는 그래서 과장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엄살을 그래도 피우는 너무 했어요. 내가 그 조심스럽게 희망사항으로 말해본다고 한 거를 갖고 그나마 우리가 그걸 낚아챘기 때문에 요 정도 의석이라도 얻은 거. 정치권이 나눈 측면도 있고요. 시민들이 나눈 측면도 있죠. 근데 제가 그래도 그 만약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해서 영남 전체를 미래통합당이 싹쓸이 한다고 할지라도 경합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낙선한 후보들의 득표율이 그 예전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낮지 않아요. 그래서 저 정도만큼은 그래도 한국 정치가 지역주의를 극복해 왔다 이런 결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제 눈에는. 네. 예, 그게 각 선거구마다 이제 개표소에 투표함이 먼저 도착하는 투표함부터 일정 수 비율의 투표함이 도착하면 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네. 통상 저희가 개표 방송을 보면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 이제 투표가 일찍 종료되고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돼서 먼저 도착하는 투표함부터 열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농복합 선거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처음에 개표할 때는 보수당이 앞서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수도권이 열심히 투표하면 180석도 가능하다는 발언이 현실로 굳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말을 안 했으면 200석도 될 뻔했는데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지금 만약 저 디시전 K의 예측이 맞다면 더민주 더시민 합쳐서 169에 네. 정의당 67, 7 정도 네.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뭐 한 서너 개 이렇게 하면 그게 180석 근처에 그렇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으로 말해봤던 건데 역시 말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큰 정당들이 비례전문당을 만들어서 선거법 개정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를 냈죠. 네. 그러니까 이건 예측됐던 결과고요. 정의당에서도 그 비례전문정당을 양당이 다 만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참 다음번에는 법을 손을 봐서 네. 원래 취지대로 절반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살리려면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당별 그러니까 지금 개표가 아직 한 7%대밖에 안 됐는데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35%에 좀 못 미치고요. 미래한국당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죠. 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니까요. 뭐 그 미래한국당을 미래통합당 지지율로 네. 보면 돼요.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지지율도 35%에 좀 못 미치고요. 네. 열린민주당까지 그쪽 비례정당으로 봐서 합치면 40%가 좀 넘어요. 근데 두 당의 지지율 합계가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75% 정도거든요. 근데 의석은 지금 95%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내지만 일정 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국회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국회의 대표성이 너무 약화되고 그 양당의 대립은 격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미래통합당도 보수정당도
이 제도가 자기들에게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21대 국회에서 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네네. 뭐 좀 서럽잖아요. 이 작은 정당들 지지하는 사람들은. 감을 네. 갖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보수 야당의 실패는 불통해서 온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그동안에 몇 달 동안 이렇게 다양한 조사기관에서 일정한 흐름을 다 보여줬는데 여론조사 못 믿는다 그러고 당의 주요한 인사들이 가짜뉴스 갖다가 정부를 공격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국회 보이콧하고 이것을 몇 년 동안 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다. 저는 그렇게 진단해요. 네. 바뀌어야 됩니다. 이 보수 야당이. 10% 약간 넘게 개표가 돼 있는 상황에서 35% 내외에서 네. 이제 더불어시민당이랑 미래한국당이 경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석 정도 됩니다, 대략. 예, 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처음에 출구조사에서 보면 조금 더 미래한국당이 많을 걸로 이제 출구조사 예측이 됐죠. 근데 이제 출구조사에서 처음에 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합쳐서 155에서 178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디시전 K가 예측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169니까 그 범위에서 위쪽으로 와 있어, 여당이. 네. 야당은 그때 107에서 130이라고 했던 데서 아래쪽으로 와 있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출구조사가 보수가 과대 표집됐다는 증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진보 보수의 비율이 어떨지에 대해서 보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전투표는 여당 쪽이 많이 하고 본투표는 야당 쪽이 많이 하면서 출구조사하는 과정에서 야당 쪽이 그 다 합친 거에 비해서 네. 합친 거를 고려하면 너무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개표 중반에 지역구 선거에서 보면 한 30% 개표됐을 때 사전투표함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민주의 지역구 1위 숫자가 확 늘어나고 통합당의 1위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비례대표 개표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예. 네, 17석 정도로 예상한다면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정도로 예상하고 열린민주당이 서너 석을 확보한다면 예. 산술적으로 보면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치면 교섭단체가 됩니다. 되죠. 네. 근데 그건 안 하겠다고 안 이미 하겠다. 그랬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입당하겠다고 했어요. 예. 근데 교섭단체가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그거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기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진 곳인데 저기가 3기 신도시 때문에 굉장히 지역 여론이 원래 김현미 장관 지역구였는데요. 장관. 예. 근데 우리 동네가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라는 그 여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용우 후보가요. 이제 경제학 전공에다가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출신이고 민주당에서는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 혁신성장 이쪽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경제정책. 그 김현아 후보는 도시계획학 전공하고 부동산 전문가예요. 네. 그래서 이게 개별적 욕망과 공동체의 정책에 대한 관심. 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양상이어서 저기 질 줄 알았거든요. 지금 예. 이제 시키는 이런 효과를 갖는다. 근데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차명진 후보는 그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한 분이에요.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들에 대해서. 근데 그분을 부적격으로 처리를 안 하고 공천을 한 것 자체가 원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명진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품어주고 그냥 감싸주고 공천을 주는 그 당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어느 정부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하더라도 판단 착오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복수정당대가 있는 거죠. 그 옳은 말씀인데요.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나 황교안 대표가 그냥 브레이크였냐? 브레이크는 필요할 때 밟아야죠. 잘 가고 있든 못 가고 있다 해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다 브레이크를 잡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판이 지금 총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분이 당대표를 맡으시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저기는 브레이크가 필요해 할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악셀 밟을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좀 협조 좀 해주고 이렇게 바뀐다면 저는 앞으로 미래통합당에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전망이 적중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표정 지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이사장님. 그래도 안 했어야 될 말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예. 총선 이후에 여야
대화가 좀 복원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우선 지금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비롯해서 국회를 당장 열어서 논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 그 문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거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원구성 협상을 네. 그다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선거 결과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조금은 충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서 네. 미래통합당은 또 당대표가 사퇴도 하셨고 그래서 내부 수습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빨리 될지 그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되고 네. 저 여당에서는 여당도 좀 내부적으로 좀 충격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좀 야당 선거에서 굉장히 실패한 야당을 어떻게 예우할 건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예, 아주 대화를 복원하는 게. 예,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냉각기가 적어도 며칠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리적 여건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그거는 좀 정부가 하자는 대로 야당이 좀 우선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네. 예, 그거까지 이제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 좀 해주시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원구성 협상이나 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좀, 좀 너그러운 태도로 야당을 대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예, 그게 되면 서로 좀 신뢰가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민 변호사가 이제 법무경찰개혁위원회에 네. 참여해서 검찰 개혁을 예, 강하게 검찰 주장해요.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도 내고 그랬던 분이고요. 주광덕 후보는 아시다시피 현역으로 있으면서 역시 그냥, 검사 출신입니다. 예, 네. 뭐 거의 검찰하고 그 문자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을 정도로 예, 가까운 사이여서 저게 아주 상징적으로 이제 조국 이슈를 야당에서 다시 살려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그 이슈가 적용되는 선거구예요, 저기가.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초접전이고 김영민 후보가 예,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쫓겨난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는 이번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저는 아니, 봐요. 검찰총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총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어떤 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은 그게 뭐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임기가 그게 뭐 법으로 보장 이렇게 꼭 네.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존중해야 될 임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지 이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최고 수은갑을 꼽으라면 누굴 꼽으시겠어요? 우선 일단 대통령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해찬 당대표가 물론이고요. 이제 이렇게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도 네, 매우 질서정연하게 공천, 인재 영입, 이제 전략 마련, 집행까지 이게 집권당이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총선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치른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네. 네, 그게 저는 이해찬 굉장히 컸다 대표에게 이렇게 공을 봅니다. 예. 돌리셨고요. 그리고 몇 천만 명이 참여하는 이 행사를 이렇게 잘 치러냈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 이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만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래통합당이 2012년 총선에서 2009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2012년 총선에서 81석의 참패를 거둔 다음에 완전히 내부가 붕괴하고 해체 상태에 들어가 있던 민주당을 재건한 과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예,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뛰어든 이유가 그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세우지 않고는 이렇게 연이은 선거 참패로 내부적인 붕괴 상태에 들어간 정치 세력을 재건하는 게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의 사례를 한번 참고하셔서 네. 어떤 방식으로 민심과 눈높이를 맞추고 내부 제도를 재설계하고 네. 그리고 리더십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면 뭐 이제 보수당이 또
건전하게 잘 발전하면 네. 국가적으로도 좋은 거니까요. 네. 그렇게 좀 주제넘은 권고를 좀 드리고 싶죠. 저도 좀 한번 좀 첨언을 하자면 그 6개월 전에 네. 박성민 대표가 그 얘기 하셨을 때 맞아요. 저한테 확 꽂혔거든요.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잘 몰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진짜 내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한쪽인가가 완전히 망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진보 쪽이 이기는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을 드렸고 네네. 제가 이제 6개월간 이 정치합시다를 하면서 저는 상당히 꼼꼼하게 그 KBS와 한국리서치가 한 조사들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율 25% 얘기한 것도 그 자료에 의거한 거였고 전체 투표율 65%를 본 것도 그 자료에 의거한 거였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잘못 말했다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던 180석 발언 그것도 사실은 밖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였지만 마음속에 그런 정도의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또는 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어서 이렇게 담고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희망사항입니다만 네. 불가능한 꿈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번 KBS 선거방송을 5개월 넘게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네. 그리고 그 출구조사에서 더민주, 더시민이 155에서 178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상한선 근처로 갔고요. 네. 그다음에 통합하고 한국당 합이 107에서 130 그랬는데 하한선 근처로 갔어요. 이 결과가. 저는 처음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이야기하셨죠. 반대로 네. 일단 보고 이제 개표 방송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거꾸로 됐어요. 근데 이 결과는 우리가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마음속에 그려지던 그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고요. 여론조사가 많은 비난을 받지만 제가 이 방송을 5개월간 진행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데이터가 결과와 일치했다고 저는 봐요. 좀 놀랐습니다, 사실 내심. 정치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정치는 이제 국가의 기능과 그 기능이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개인적 집단적 활동이 정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국가는 뭘 하도록 정치가 작용을 해야 되냐 보면 국가는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소망과 요구를 있는 그대로 듣고 실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고요.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 지혜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자원이 부족해서 네. 제대로 다 만족 못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민들이 국가가 그런 제약 조건 아래에서도 우리들의 소망과 요구를 듣고 있고 그리고 부족한 그런 것이 많지만 최대한 있는 그대로 듣고 실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느낄 때 정부를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우리 여론조사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 이것들을 딛고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더 발전의 어떤 계기들을 해주고 그리고 격차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벌어져 있는 이 격차가 좀 그래도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죠. 네. 원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은 이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엄청나게 이 무거워질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 다. 좀 무서울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이번에 당선된 분들은. 현재 국회에 계신 민주당의 의원들과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계자들, 국무총리와 정부의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도 되게 이 결과를 받아들면 기쁨보다는 저는 두려움을 느끼리라고 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기 때문에 네. 그 두려움을 안고 결과가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내든 정부가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노력했다는 점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집권 세력의 모든 분들이 이 기쁨을 잠시만 느끼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는 이 두려움을 안고 국정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주제넘게 또 아닙니다. 좀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네, 우리 박성 사장님은 이제 저요? 낚시 다니신다고 얼핏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정치 비평을 좀 그만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느낀 것도 많았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틀린 말을 하게 되고 또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고 혹은 안 하면 더 좋았을 말도 하게 되고요. 또 정치 비평은 저 나름으로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난 한 3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다른 분이 하시기에 좀 저는 멈추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서 한 1년 반 정도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책임은 또 끝까지 해야 되겠지만 저의 원래의 일상으로 좀 이제 가야 되지 않나. 작년 8월부터 제가 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뭐 시체말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도 많이 받았고요. 또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이제 정치 비평을 진행을 하면서 갈등도 많이 겪었고 뭐 하여튼 함정에 빠질 뻔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감당하기가 저도 좀 힘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우리 박성준 교수님 저하고 참 방송도 많이 같이 하시고 하셨는데 전 사실 마음속으로 또 말리고 싶었고 또 실제로 말리기도 했고 거기 가시지 말고 저하고 이거 하자고 그랬는데 참 애만 있으셨고 제가 마음이 되게 안쓰러워요. 예. 고맙습니다.